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소설집 바람의 날개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출판한 곳은 개미입니다. 정연희 작가님은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에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 만났던 연상의 여인과의 만남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큰 축을 이루는데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영원한 현재, 정연희. 강남 내거리, 신호등이 있지만 사방에서 밀려드는 갖가지 자동차들은 계속 으르렁거린다. 신호에 걸려 출발선에 멈춰 서 있는 차들도 때만 와봐라 총알 튀듯 튕겨져 나갈 태세로 사납게 별러대는 내거리. 겨울 들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지 한참인데 그 내거리에 추위는 없었다. 출근 시간이 지나 점심때가 가깝지만 모두가 미친 듯 급했다. 자동차들은 어디선가 구토를 일으키고 그것을 토해낼 곳을 찾아낼 때까지 참을 수 없다는 듯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그런데 저렇게 앙심을 품고 달려간다고 삶의 억울함을 토해버릴 그 자리가 나타나 줄까? 큼직한 버스 몸체에 하늘색 광고, 알바 천국 올리비아 하슬러는 보라색, 금방 끊어질 듯 가느다란 끈만 달린 속옷 입은 여자들의 아슬아슬한 젖가슴, 부모사랑 상조, 부모사랑 상조, 장례를 맡기라고 아우성치는 광고 옆에 만취한 취객을 손짓하는 대리운전 광고, 광고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실버보험, 실버보험, 광고를 뒤바른 버스들 사이로 초라한 이삿짐을 싣고 밀려가는 1.5톤 트럭. 아직 전내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득 태운 관광버스. 택시, 택시, 그 잡답을 뚫고 앰뷸런스가 소리치며 달린다. 죽을 것 같아. 죽겠어. 곧 죽겠어. 죽겠다고. 악다군이다. 죽음이란 이승이라는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데 왜 저렇게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가. 저렇게 악을 쓰고 달리면서 이승의 꿈을 더 꾸어본들 무엇이 남겨진다고, 아니면 무슨 덕을 끼치겠다고. 생명 유지 장치가 인간이 위험있게 떠날 권리를 회방하는 세기, 이승의 차 안의 비의를 의연하게 작별하고 피 안의 나라로 귀환할 길을 가로막는 명분 좋은 세기의 의료행위로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며 당당하게 의료 숟가를 올리는 의료원들. 차도로부터 금이 그어진 인도에도 사람들이 꾸역꾸역이다. 초고층 꼭대기 대형 간판에 킬러 엘리트, 영화 광고판에는 검은 안경에 험상궂은 사내 셋이 거리를 노려보고 있다. 사람들이 그 빌딩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밀려 나오기도 한다. 거리를 둘러보니 그 거리에서 노인은 자기 혼자다. 3355 떠들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젊은 층, 강남 지하도로 달려들어가는 젊은 여자들, 테헤란로 언덕으로 개선문 상제리제 언덕을 올라가듯 기분 좋게 걸어가는 사무직 여성들, 늘씬한 다리, 잘록한 허리, 그들에게서는 어렴풋 삶의 향기가 풍겼다. 나란히 다정하게 걸어가는 젊은이들에게서 희망 비슷한 그림자가 뒤따르고, 대형 유리문의 은행에서 나오는 40대 여성은 무엇이 좋은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옆에 건물 치과에서 나오는 늙은이는 볼을 싸쥐고 울상이다.
이 거리에 나 말고도 노인이 또 있었네. 지상에서 만나는 늙은이라야 저렇게 우거지상 뿐이지. 늙은이들은 거의가 땅속 지하철이 제 세상이거나 늙은이들이 꼬이는 지정된 지역이 아니면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싱싱한 거리에는 나타나서 안 될 존재들처럼 조심스럽다. 그는 서울로 올라올 때 전철을 타지 않거나 전철을 타는 경우에도 노약자 자리를 멀리 피해서 자리를 잡는다. 반백을 넘어 백발이 다 된 머리칼 덕에 더러 전철에서 깜짝 놀랄 만큼 갸륵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할 때도 그는 냉큼 그 자리에 앉는 짓을 하지 않고도 아직은 다리가 든든했다. 거리마다 광고는 계속 몸살, 골프, 헬스, PT 댄스, 24시 연중 무휴 오픈, 프리세일 1차, 2차, 3차 회원 모집 중, 전화 상담 및 예약 시 최고 혜택과 만족 보장. 이 거리에서 저기에 가입만 하면 만족을 보장하겠단다. 만족을 보장하겠단다. 이 거리가 내지르는 한없는 거짓말이 악마를 의젓하게 초대할 텐데 아무도 그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0대 후반의 소년이 식당 전단지를 돌리지만 거의가 받지 않거나 억지로 받았다가 길거리에 흘리고 가버린다.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는 행인마다 매달리다시피 식당 광고 전단지를 안겨주지만 군중은 잠깐의 관심도 아깝다. 거리에는 쓰레기만 늘고 생계의 호소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리. 잡답, 끝이 보이지 않는 잡답.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는지 알 수 없는 잡답을 향해 그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갑자기 발밑에 허방이 뚫려 무너져 내릴 듯 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끝없이 들끓는 인간군. 그 속에 자기도 섞여 있었으나 외계인이었다. 지구는, 아니 그 거리는 이미 유기체가 아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었다. 여기가 어디야? 왜 던져진 듯 여기 서 있어? 산자락에 움막처럼 웅크린 자기 시골집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앞으로는 황량한 벌판, 헐벗은 겨울나무가 까치집을 이고 있는 집, 산과 벌판과 겨울나무와 까치집이 어울리는 곳, 무엇한다고 허위허위 집을 떠나 이 고독하고 비천해지는 잡답에 갇혀 있는가. 인문과학계통의 퇴직 교수들 모임이 4, 5년 이어지다 보니 회원 중에 신압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퇴직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 사이에 한두 해 차이는 있었지만 그저 엇비슷하게 늙어가는 퇴직자들이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던 친구가 암 선고를 받고 서너 차례 항암 치료 끝에 떠나는가 하면 당뇨로 고생을 했지만 대단찮은 수술 끝에 맥없이 하직하는 친구도 있었다. 부음이 들리면 바로 자기 옆에 사자의 손짓이 닿는 듯 하지만 빈소로 달려가서는 자, 다음 차례는 누구야? 술 몇 잔에 호탕한 소리를 치기도 했다. 다달이 만나보아야 그저 밥이나 먹고 술이나 걸치는 일에 진력이 나서 이제 이 짓도 그만두지 하는가 하면 그래도 이렇게나마 꿈지럭거려야 하루가 덜 지루한데 왜 그래? 대드는 친구도 적지 않았다. 퇴직 대학 교수, 평생 책하고 씨름하고 논문 쓰느라고 진땀 빼고 강단에 서서 목이 쉬어라 떠들어댔던 인간들이니 늙음도 눈치 보면서 찾아왔을까. 그래도 전철에서 걷어채는 늙은이들하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 종로 3가, 낙원동, 종묘 근처에서 어른거리는 늙은이들하고 구별되는 무슨 꼬투리라도 있을까. 그래도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불러주는 호칭이 죽어도 아무개 교수요. 저들끼리 만날 때만이라도 쉬어 터지기는 했지만 지난날의 각별한 영광이 구겨진 틈새로 지식의 냄새라도 풍기니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 모양새였다. 퇴직 5년차의 정현수 교수는 그런저런 인연의 회원들 중에서 별로 티 내는 일 없는 인물이지만 속내를 털어놓을 일로 누구라도 찾아가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성껏 경청하는 속 깊은 사람이었다. 이 복잡한 때에 왜 하필 강남 내거리야? 12월로 들어서면 무슨 큰 볼일이 따로 있는 듯 저마다 공연히 분주를 떨어. 장안은 온통 북새통인데 왜 하필 강남이야? 12월 모임을 강남 쪽에 정한 사람에게 불평을 해댔지만 간사는 새로 생긴 복요리집이 깜짝 놀랄 만큼 싼값으로 단체를 받는다기에 정했다면서 오래간만에 복으로 배를 채우자고 호언을 했다. 약속된 음식점은 용인 동탄의 버스 종점인 강남 내거리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 골목에 있었다. 건널목이 멀찍이 건너다 보여 그는 지하도로 내려섰다. 땅속 인파, 촘촘한 가게들이 쏟아내는 아린 불빛, 산적한 물건들, 불붙은 가게마다 호객에 열을 올리는 소년들이 있어 그들이 악을 써대는 소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아비규환이다. 고객의 지갑이 열리면 끈적끈적한 거래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인파에 둥둥 떠서 흘러갔다. 이상한 전쟁터였다. 아무도 누구를 죽이려 하지 않는데도 눈부신 주검들이 우글거렸다. 그 소요를 뚫고 문득 종소리가 울렸다. 종소리는 인파에 밀려가던 정 교수의 발목을 잡았다. 종소리가 12월을 열고 있었다. 12월. 종소리는 쓸쓸하고 또 쓸쓸한 12월을 열었다. 그래, 12월. 구세군이 냄비를 걸어놓고 종을 흔들고 있었다. 서너 명의 구세군이 빨간 케이프를 두르고 인파 속에서 종을 치고 있었다. 세기의 구명을 호소하듯 아직 유기체가 아주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한 몸 한 마음입니다. 무기물로 변해가는 도회지를 향해 목숨 걸고 외치듯 종소리는 목이 메었다. 그런가? 아직 이 지구는, 이 거리는 유기체를 유지하고 있는가? 끔찍한 잡답 속에서 종소리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듯 애절했다. 그는 눈치채이지 않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 만원권 몇 장을 슬며시 꺼냈다. 그리고 인파를 뚫고 구세군 냄비로 다가가던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아니, 숨이 멎었다. 빨간 라샤지 모자 밖으로 하얀 머리칼이 나와 있는 여인. 잔잔한 미소. 아니, 할머니의 미소. 순간 시간이 멎고 이승도 사라졌다. 환시인가? 멎은 숨이 돌아오지 않는다. 저승인가? 70을 훨씬 넘겨 80은 되었을 그 사람. 분명 그이었다. 이럴 수가. 정 교수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보기 드물게 예쁜 입술의 미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른편 눈썹 옆에 새끼 손톱만한 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어지러웠다. 그가 넋을 놓고 서 있었어도 백발의 예쁜 할머니는 그저 그린 듯 미소를 띠고 있을 뿐 두어 발짝 앞에서 얼어붙은 사내를 개의치 않았다. 종을 치는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 옆에 남자 구세군 2명이 서 있었지만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분명 80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었다. 60대 후반의 정현수는 다리가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했지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해도 모두가 무심히 밟고 지나갈 만큼 지하도의 내거리는 무심하고 잔혹했다. 지금까지 연말마다 수없는 구세군을 보았지만 저렇게 나이든 할머니가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본 일은 없었다. 아, 그이다. 그이다. 분명 그이다. 고종명에 이르렀을 나이든 그의 얼굴은 모자 밖으로 나온 백발로 해서 더욱 부드럽고 맑았다. 얼어붙었던 정연수는 후들후들 떨었다. 한동안이 지난 뒤 정신을 수습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돈을 구세군 냄비에 가만히 집어넣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세군 젊은 여성이 정성껏 축복한다. 어떻게 할까? 그는 떨면서 잠깐 망설였다. 아른 채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더 머물러 그 일을 계속 바라보고 싶었다. 그 이가 숨쉬고 있는 그 공간에 잠깐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 떨리던 가슴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났다. 눈물. 그는 눈물이 흘러넘치기 전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직 눈물이 있었다니. 이 나이에 신기한 명줄이로구나. 명줄이 남아 있었구나. 눈물, 눈물이 흘러넘치기 전에 잡답이 그를 떠밀었다. 인파에 쓸려 저절로 밀려갔다. 꿈이었나? 착시였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구세군은 보이지 않았다. 그 장면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종소리가 증언한 뿐. 그는 닿는 대로 출구를 찾았다. 그리고 밖으로 올라서자 스타벅스 찻집이 눈에 띄어 그리로 들어갔다. 점심 약속 장소에 전화를 걸어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연락하는 일만 잊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이다, 그이다, 그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살아있었다니. 휴전 직후의 서울은 폐허였다. 피란지에서 돌아온 현순의 앞에는 대문도 없고 방 문짝도 하나 없는 뼈대만 남은 집뿐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요행이다, 요행이야. 기둥뿌리까지 쓰러지지 않았으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부모는 사남매 앞에서 팔 걷어붙이고 살 길을 찾았다. 연세대학과 이화대학 뒷산, 봉원동 산에서 벌어졌던 공방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이들은 한동안 눈을 벌겋게 뒤집고 탄피를 주러 다녔고 아현동 뒷산에는 그 많은 아이들의 자루를 가득 채워줄 만큼 탄피가 널려 있었다. 이 녀석아, 제발 그만두지 못하겠니? 탄피 줍는다고 해갈거리고 다니다가 지뢰라도 터지면 어쩌려고 그래. 차라리 죽으면 그만이지만 평생 끌고 갈 병신 될 테냐?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지만 형과 누나는 개구진 현수를 보기만 하면 닥달했다. 신촌 봉원동, 연희동 뒷산, 부가연동과 아현동 굴레방다리 근처 동네는 수색 쪽으로 이어진 야트막한 산세 골짜기를 등 뒤에 지고 있어 휴전 직후 수복한 마을에 인민군 시체가 여러 구 발견되었다는 소문하며 아직도 전쟁 포화의 화약 냄새 짙게 떠돌던 때였다. 맏딸인 누나는 어른들의 의논 상대였고 수재로 소문난 형은 부모의 은근한 자랑이었지만 집안에서 지청구 바가지는 현수였다. 현수는 아래로 막내인 사내눈까지 달고 다니며 말썽이란 말썽을 골고루 찾아다녔다. 나라가 풍비박산 나고 집집마다 주검을 안고 배를 골턴 전쟁이었어도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전쟁 뒤끝의 거리는
호기심 가득 찬 세계였다. 아현동 고갯마루에는 조선조 황실에서 설립한 경기 공업학교가 있었고 마포 형무소 간수들의 관사가 그 건너편에 있었다. 수복 후에 형무소를 이전했는지 간수들이 살던 허름한 관사는 폐허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일제시대 지어진 목조 건물 근처에는 적산가옥이라고 부르던 가옥도 몇 채 있었지만 형무소에서 죽어나간 시체를 두던 시체실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그곳을 피해 다녔다. 어느 날 현수보다 한 살 위에 수복이란 놈이 얼굴이 벌개져서 떠벌렸다. 야, 야, 너희들 저 관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나는 가봤거든. 아이고, 참 희한한 구경했거든.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모두들 침을 튀겨가며 달려들었어도 수복이는 맛있는 비밀을 혼자 알고 있다는 듯 의기양양 웃기만 하고 다음 말은 하지 않았다. 약간 어눌한 수복이의 의기양양이 안 입고왔지만 모두들 그날만은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녔다. 점심때가 지났을 무렵 수복이는 잠깐 저희 집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 물건을 들고 나타났다. 반투명체 허옇고 말랑말랑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그 꼭지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으니 당장 한 발은 되게 길게 부풀어 공중을 휘저었다. 무료하던 참에 아이들은 함성을 질러가며 수복에게 달려들었다. 야, 야, 그게 뭐니? 그게 뭐야?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열광할수록 수복이는 그것을 공중으로 휘둘러가며 달아났다. 바람만 가득 찬 무게없는 그 물건은 맑고 깨끗해 보여서 아이들은 침을 흘렸다. 약을 올려가며 달아나기만 하는 수복에게 화가 잔뜩 난 현수가 아이들을 달랬다. 저 자식 그만 따라다녀. 저까지 것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오늘 밤 우리도 귀신 나온다는 관사로 가보자. 그러면 될 것 아냐? 저 자식이 관사에 보초 세웠냐? 이따가 밤에 가보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아이들은 수복이를 버려두고 현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날 밤 일군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적산가옥 거리를 지나 옛날 형무소 간수들의 관사가 버티고 있는 폐허를 더듬어 찾아갔다. 현수는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여기 숨어 있어. 숨도 크게 쉬면 안 돼. 알았어? 숨 크게 쉬었다가는 사형당한 귀신이 냄새 맡고 잡으러 올 테니까. 아이들은 폭격으로 무너진 폐허에서 걸려 넘어지고 엎어지며 시커먼 그늘을 찾아갔다. 아이들은 벽돌 깨어진 부스러기, 시멘트 덩어리 으깨진 것, 나무 조각 부서진 것, 깡통이 굴러다니고 헌옷 나부랭이가 널려있는 골목을 포복하듯 기어서 관사 구석을 찾아갔다. 여름이 지나 구정물 고인 곳은 없었지만 냄새는 지독했다. 수복이 그 자식은 도대체 이렇게 험하고 냄새나는 데서 그런 물건을 어떻게 얻었을까? 제법 깨끗해 보이는 물건이었는데 이런 더러운데 어디서 그런 것을 얻어냈을까? 가을이 깊어 밤에는 공기가 제법 으스스했다. 아직 여름 옷을 입고 있던 아이들은 으드득 떨면서도 사형당한 귀신에게 들킬세라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현수야, 우리 뭘 기다리는 거야? 수복이 그 자식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누가 가져다 준다는 거야? 우리 그걸 기다리는 거니? 현수 생각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고생해가며 무얼 기다리는 것인지 장담하며 끌고 온 아이들에 대해 잠깐 걱정이 생기기도 했다. 정말 무얼 기다리는 걸까? 얼마가 지났을까? 지루해서 거의 지쳐갈 무렵 사람 기척이 났다. 야! 야!
놈이다. 미국 군인이야. 방정맞은 정식이가 드디어 무엇인가와 조우했다는 반가움으로 신이 난다는 듯 그러나 조금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식, 조용히 해. 입 다물지 못해. 현수가 정식을 윽박질렀다. 그리고 다시 숨을 죽이는데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가 자근자근 들렸다. 야, 야, 여자도 있어. 여자야, 여자. 이번에도 정식이가 참지 못하고 나불거렸다. 남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몸집 큰 남자가 라이터를 켰다. 갑자기 환하게 밝혀진 공간에 군복과 여자의 살냄새가 가득 찼다. 그들은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더니 곧 잠잠해졌고 가쁜 숨소리와 교성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나이가 2살 어린 경수가 움츠러든 목소리로 다급하게 현수를 흔들었다. 현수 형, 현수 형. 저 미국 군인이 여자를 죽이나 봐. 우리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다른 아이가 벌벌 떨었다. 아무래도 여자를 죽이려나 봐. 여자가 자꾸만 소리를 지르잖아. 현수는 침을 삼켰다. 모르기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 같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어봐,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아이들은 꼼짝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저렸다. 얼마가 지났을까? 남녀는 주섬주섬 그곳을 떠났다. 어둠은 더 짙어져 있었다. 뜨거운 숨결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서 툴툴거리는 소리가 났다. 봐, 죽이기는 뭘 죽여? 그런데 수복이란 자식이 가지고 있던 건 어디 있어? 현수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 밤에 성냥같이 하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후퇴를 명령했다. 내일 아침에 와보자. 수복이란 자식이 가진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캄캄한데 어디서 뭘 찾겠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운 듯 정식이가 또 투덜거렸다. 너 정말 약속하는 거지? 내일 아침이면 알아본다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학교 가기 전에 다시 이곳에 모인다. 현수의 대답은 대장답게 의젓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는지 내일 아침. 아이들은 거의 밤잠을 설쳐가며 아침을 기다렸다. 대장격인 현수의 가슴은 더 졸아붙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수복이라는 놈은 어디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까? 그렇게 생긴 것이 불쑥 나타난 것일까? 바람이 든 그 모양새 그 물건 때문에 학교로 가기 전에 아이들은 큰일 난 듯 몰려들었다. 아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일찍 서둘러? 늘 늑장 부리던 녀석이 학교에 엿이라도 붙여놨냐? 현수가 서둘러 가방을 을러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기해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일제히 몰려든 아이들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관사 쪽으로 달려갔다. 태양은 비정했다. 떠오른 아침 해 속에 죽어 널브러진 관사 주변은 전쟁과 사륙의 해골이었다. 쓰레기 더미 근처에 똥더미도 널려 있었고 휴지며 겉장 떨어진 책, 찌그러진 냄비, 신발짝하며 코를 들 수 없었다. 아이들은 웩웩 헛구역질을 해가며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 그래도 목적이 분명한 아이들은 그 쓰레기산을 정복할 심산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어제 미군이 여자를 죽이는지도 모른다고 느껴질 만큼 이상한 괴성이 들렸던 근처에 이르렀다. 아침 해가 괴기와 씨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근처를 둘러보았다. 전기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이게 무엇야?
떨어지다만 합판이 널려있는 자리로 아이들이 달려들었다. 질척하고 끈적끈적한 것이 뒤발린 얄부레하고 허연 고무 같은 것이 몇 개 뒹굴고 있었다. 에이, 퇴, 더러워. 어우, 더러워. 구역질 난다. 이건 피 아냐? 피도 묻어 있어. 정말 여자를 죽이려고 했나 봐. 야, 그게 여자 건지 남자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남자하고 여자 중에 피가 나는 건 여자지. 현수가 아이들의 논란을 제치고 결단력 있게 말했다. 어디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봐. 나뭇가지는 뭐 하게? 글쎄, 빨리 꺾어오기나 해. 아이들이 혹시나 하는 얼굴로 이리저리 달려갔다가 단풍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왔다. 현수는 그것으로 질척거리는 고무를 하나하나 건져 올리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른 뒤에 앞장을 섰다. 아이들은 나뭇가지 끝에 그 이상한 물건을 걸쳐들고 개선장군 행진하듯 공동우물 쪽으로 달려갔다. 야, 혹시 누구네 엄마가 물 길러 왔으면 신호해. 이거 절대로 어른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만 해결해야 하는 숙제거든. 알았어? 너 우물에 어른이나 망보고 와. 현수는 대장답게 다시 지시했다. 그리고 누구 집 가까운 놈 빨래비누 좀 훔쳐와라. 현수의 명령은 득달 같았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지만 전애들이 하는 짓을 어른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육감으로 알고 있었다. 망보던 놈이 신호를 했고 우물에서 가까운 집의 아이가 빨래비누를 들고 달려오자 아이들은 일제히 우물로 달려들었다. 처음에 구역질을 하던 아이들은 그 이상한 물건을 빨래비누로 벅벅 씻어가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깨끗하게 씻긴 콘돔에다 현수가 입을 대고 바람을 넣었다. 얇은 고무는 입바람으로 길게 부풀어 길게 길게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와, 커진다, 커진다. 수복이 것보다 더 크다. 우와! 아이들마다 신나게 바람을 넣고 끝을 묶으니 길다란 풍선이 되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서로 칼싸움하듯 그것을 휘둘러가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은 당연히 모두가 지각이었다. 그날 일에 아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고양이 떼처럼 떼를 지어 폐관사를 찾아갔다. 이놈의 자식들, 그게 뭔 줄이나 알고 입에 대니? 당장 버리지 못해. 아이고, 시상에 세월이 수상하다 보니 아이들이 별걸 다 가지고 지랄들이네. 아이고, 흉해라. 온 동네가 난리도 아니네. 쟤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걸 주워다가 저 난리야? 전쟁이 원수라더니 아이들 다 버리겠네, 버리겠어. 콘돔 풍선도 풍선이지만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주워오는지 알게 된 어른들은 생 난리를 쳤다. 아이들이 폐가 간사에 몰래 숨어들어 미국 군인들과 양색시들이 하는 짓을 낱낱 구경한 뒤에 주워오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다. 아낙네들은 대경실색 난리를 쳤지만 아이들은 콘돔 풍선놀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미국 군인들의 그것은 길고 하얀 고무 풍선이 되어 마을 곳곳에서 수상한 냄새를 풍기며 날아다녔다. 어느 서양 아저씨의 거시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상상이 아이들을 흥분시켰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이들은 각기 그 풍선 숫자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숫자로 제세를 했다. 겨울로 접어든 어느 날 현수는 발가벗겨져 집에서 쫓겨났다.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이 집에서 옷이고 밥이고 다시는 현수한테 주지 마라. 저 녀석은 우리 식구 아니니까.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고. 현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누구도 저놈을 집에 들이는 사람은 저도 쫓겨날 줄 알라고. 끝없이 집안 망신시키는 놈한테 문만 열어줬다 봐라. 현수 아버지는 풍선 내막을 알게 된 뒤로 현수로부터 다시는 그 물건을 손에 넣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하지만 현수가 그 놀이를 그만둘 리 없었고, 더구나 그 물건 숫자 때문에 싸움질이 나면 상대방 아이의 코피를 터뜨리기 예사여서 그것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고, 학교에서도 현수네 집으로 자주 연락이 와서 담임에게 불려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부모도 누나도 입만 열었다 하면 제발 형을 반만이라도 닮아라. 종주먹을 댔다. 반만 닮으라고? 반은 닮아 무엇할 건데? 어느 날 현수는 눈 똑바로 뜨고 달려들었다. 왜 꼭 모범생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꼭 형을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형이 아니잖아. 네가 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그렇잖아. 말썽은 무슨 말썽이야. 우리 또래가 다 그렇고 그렇잖아. 왜 꼭 얌전하라는 거야? 얌전한 것들처럼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병신이 되라고? 나는 형이 지루해. 지루하단 말이야.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던 어느 날 밤, 드디어 현수 아버지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작은 아들을 발가벗겨 내쫓았다. 초겨울 아랫도리 한 겹만으로 내쫓긴 현수는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면서 대문 밖에 서서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지? 그러자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 켜졌다. 언제인가 봐두었던 어느 집 굴뚝이 떠올랐다. 아현동 고갯마루에는 한옥이 많았고, 대개 한옥 굴뚝은 한옥 담벽 밖으로 뽑아져 지붕 위로 이어져 있었다. 저녁에 밥을 지으며 불을 떼었을 테니 굴뚝이 한동안은 따뜻하리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현수는 어느 골목집 담장 밑으로 가서 굴뚝을 끌어안았다. 제법 따뜻했다. 그렇게 알몸으로 조금은 추위를 견디자 현수는 스스로 얼마나 지혜로운가 비죽비죽 웃어가며 처량한 생각을 접었다. 그렇게 하다가 등이 시리면 등을 돌려대고 굴뚝을 업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굴뚝을 껴안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이고, 얘야, 세상에 속도 좋다. 이러고 잠이 들다니. 그래, 이러고도 잠이 오더냐? 네가 장차 뭐가 되려고 이렇게 배포가 크단 말이냐? 어서 일어나라. 애미 속 좀 작작 썩히고 어서 일어나. 이 지청구야. 아들을 찾아 얼마나 헤매었을 어머니가 모포로 아들을 얼싸안고 감싸며 한숨을 지었다. 형이 다니는 명문중학교는 바라볼 엄두도 못 내고 현수는 집 근처에 있는 공업중학교에 입학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누나도 현수에 대해 일찍 기대를 접었기에 그저 중학교라도 들어간 것만 대견해 했고, 그나마 무사하게 고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기만 바랐다. 중학교에서는 그럭저럭 낙제는 면했고, 교과서 외에 이런저런 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머리가 굵어갔다. 수학생 때처럼 돌아가며 짓궂게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어른들은 아슬아슬해 하면서도 현수가 잘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현수는 장남인 형에 비해 작은 아들을 형편없어 하며 아예 내어놓은 자식처럼 여기는 어른들의 편애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마음 상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일이 없었다. 어머니 홀로 그런 작은 아들의 성정을 안쓰러워해서 틈틈이 현수를 다독여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운명은 어딘가에 숨죽이고 숨어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하고 일상 속으로 예사롭게 걸어올 수도 있는 것인가. 그 일은 한 소년의 생애에 어떤 징후도 없이 슬며시 찾아왔다. 소년의 일상은 무미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견디다 보면 무엇인가 만나게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보이지 않는 뿌리로 내리는 나이이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늦가을 같은 반 친구 원일이가 은근하게 현수를 불러냈다. 아버지가 신문 보급소 국장이어서 언제나 신문을 끼고 살던 녀석으로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시사에도 밝고 공부도 그런대로 잘 나가는 녀석이었다. 신문 보급소에서는 가게 앞이나 전주에 영화 광고나 선거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이는 일이 있었고 원일은 그때마다 현수를 불러 함께 일을 돕게 했지만 맨입은 아니었다. 포스터 붙이는 일이 끝나면 극장표가 나왔고 현수와 원일에게 극장 출입은 비밀스럽고도 우쭐한 행사였다. 극장마다 암행어사 같은 선생이 돌아다니고 있어 들키기만 하면 곧장 정학은 떼어놓은 당상이었지만 두 소녀는 그 아슬아슬한 맛을 즐기며 어른이 되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 극장표는 동네나 학교에서 더러 으스대는 건달들을 몰래 얕볼 수 있는 숨겨진 훈장 같은 것이기도 했다. 야, 이따가 방과 후에 풀빵 먹으러 갈래? 풀빵. 그날은 풀빵으로 시작된 하루였다. 방과 후 원일이 무슨 일로 찰싹부터 다정하게 굴었지만 현수는 별 생각 없이 학교 근처 풀빵집에 들렸다. 밀가루도 귀하고 파치 든 빵도 별미였던 때였다. 풀빵 접시를 앞에 놓고 원일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현수야, 사실은 말이야. 나 부탁이 있어. 현수는 풀빵을 입에 물고 원희를 바라보았다. 자식, 겨우 풀빵 몇 개로 부탁을? 뭔데 그래? 갑자기? 너 내가 우리 아버지 보급소에서 신문 돌리는 것 알고 있지? 보급소 국장인 아버지 덕으로 신문도 돌리고 극장표도 얻어내던 원일이 갑자기 진지하게 묻는 말은 생경했다. 그런데 왜? 내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신문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 너 내 대신 신문 돌리는 일 좀 해줄래? 다른 아이를 얻을 때까지만이야. 그 무렵에는 현순의 집안 형편도 심히 펴진 때여서 현수가 굳이 그런 용돈이나 푼돈에 목을 맬 일은 없었다. 원일은 그런 현수를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어조로 졸랐다. 한동안만 봐주라. 너밖에 이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친구가 없잖니? 신문 돌릴 사람을 얻으면 금방 인계하면 된다고. 원일의 진지함에 현수는 대번 마음이 풀어졌다. 그러지 뭐. 그런데 우리 집에는 비밀로 해주라. 집에서 알면 야단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늘 아슬아슬한 주목의 대상이거든. 조 석간이 있던 시절이어서 신문 배달은 아침과 오후 2번을 뛰어야 했다. 뭐, 조간신문은 아침 뜀뛰기로 하고 석가는 몸을 푸는 오후로 하면 되겠지. 현수는 간단한 일로 여겼다. 일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시작되었다. 신문 구독자는 아현동을 건너 대흥동 고개를 넘고 염리동을 지나서 마포 뚝 근처 토정동으로 이어져 있었다. 당시 자유당에서는 공무원들의 신문 구독까지 감시하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집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구독자들이었다. 주택지만 돌린다면
새벽에 1시간 정도로 300부도 돌릴 수 있었겠지만 토정동으로 이어진 길은 주택지가 아니어서 100부 정도가 한계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현수를 이상하게 여기고 다그쳤다. 너처럼 게으른 녀석이 이런 신새벽에 어디를 가느라고 서둘러? 권투 배우러 다니기로 했어요. 아이고, 싸움질이 모자라서 이제는 권투냐? 그런데 도장의 월사금은 누가 대? 친구네가 하는 도장인데 일 좀 도와주고 그냥 다니기로 했거든요. 거짓말은 미끄럽게 잘도 나왔고 부모는 또 잘도 속았다. 신문 배달에 대해 쉽게 대답하고 쉽게 시작했지만 주택가가 아닌 지역의 신문 배달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대흥동 고개, 염리동까지는 그런대로 드문드문한 집을 가려가며 신문을 던져 넣을 수 있었지만 토정동은 말이 아니었다. 산 밑 골짜기에 양기와를 얹은 집도 드문드문 있었지만 어느 집은 움막에 가까운 것이 밭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 저 집, 집집마다 밭을 일구고 호박밭이 널려 있어 비 오는 날에는 진흙길에서 미끄러져 거름구덩이에 빠지기 일쑤였다. 거름구덩이에 빠진 날은 똥물에 뒤바란 신발이며 바지를 빨아야 하는 일이 가외로 큰일이었다. 가볍게 허락을 했던 처음 생각보다 배달 일은 쉽지 않았다. 아침에 한바탕 배달하고 수업이 끝난 오후에 다시 보급소로 달려가 신문을 받아야 했고 수금까지 책임을 지는 일은 시원하게 대답을 했던 현수를 후회 비슷한 기분에 빠지게 만들었다. 신문 배달보다 수금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냥 선뜻 구독료를 주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대개는 질질 끌고 다음에 와, 내일 와봐 그렇게 헛걸음을 시키는 집이 많았다. 빌어먹을. 그럴 거면 신문을 왜 봐? 성질 좋은 현수가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어른들이 많았다. 더구나 평일에는 수금을 할 수 없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할 수밖에 없어 놀기 좋아하던 현수가 공의를 반납해야 하는 억울함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았다. 토정동 한길가, 시금치며 열무등 가을까지 푸성귀가 심겨진 밭가에 블록으로 얼기설기 지은 양기와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은 반쯤 지하로 내려앉은 방이 있어 창문 높이가 현수의 턱 밑 정도여서 방안이 한눈에 들여다 보였다. 여름에 시작된 배달이어서 아침에는 창문에 꽂아두고 오후에는 신문을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석간을 돌리는데 문득 방 안에서 아기가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디서 아이 옹알이가? 저도 모르게 창문을 내려다 보았다. 돌은 지났을 듯 싶은 사내 아이가 비칠비칠 위태롭게 걷기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면서 혼자 놀고 있었다. 아기는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옹알거려가며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어른은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는 어디로 가고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데 저 어린아이는 왜 울지를 않지? 혼자 있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졌으면 어른을 찾지 않을까 측은했다. 그 정경을 버려두고 얼른 발길이 돌아서지지 않았다. 밭 가운데 집이어서 행인의 눈에 띄일 일도 없는 그런 집에다 아기를 혼자 두고 어른은 어딜 갔다는 말인지. 현수는 다음 날부터 석간 배달을 나설 때면 과자나 사탕을 챙겼다. 그리고 영락없이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그 방 앞에서 아기를 불렀다. 아가야, 아가야. 아이는 아주 순하게 소리가 나는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저를 부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였다.
세상에 저런 아기를 혼자 버려두다니 울컥했다. 아기는 얼마나 영특하고 귀엽게 생겼던지 현수는 한동안 아기를 어르다가 과자를 던져주었다. 아기는 엉금엉금 기어서 과자를 주워 입으로 가져갔다. 과자를 입에 넣고 다시 창문을 올려보는 눈이 맑고 맑았다. 그렇게 아기하고 노느라고 석간 배달이 늦어지고는 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토정동 일대의 밭도 덜 질척거렸고 아침 저녁의 선기는 현수의 신문 배달을 신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아기를 보려고 창문을 들여다보던 현수는 잠깐 멈칫했다. 어른이 있었다. 젊은 여자. 아기 엄마 같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얼마나 맑고 따뜻한 눈이었는지. 현수는 창 안으로 던져 넣으려던 사탕봉지와 배달해야 할 남은 신문을 팔에 낀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꼼짝 못하고 얼어붙은 현수를 바라보며 여자가 웃었다. 그 미소는 현수의 가슴을 두 번째 내려앉게 했다. 얼어붙었던 현수의 가슴이 벌렁거릴 무렵 여자가 일어서며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아, 신문쟁이 학생이었구나. 내 아기에게 과자와 사탕을 넣어준 사람이. 요즘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도 있었네. 현수는 반 벙어리가 되어 소리쳤다. 아, 네, 그게. 그러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마를 뛰었는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신문 한 귀퉁이가 땀에 젖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창문 앞에서 왜 그렇게 달아났는지, 왜 그렇게 죽자 살자 달려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한밤중에 현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미친 듯이 토정동으로 달려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방이 환하게 들여다 보였다. 낮은 촉수의 불이 밝혀진 방에 아이는 잠이 들어 있었고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현수는 평상심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배우며 겨울을 맞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금을 나선 현수는 철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집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창문이 드르륵 열렸다. 아, 신문쟁이 그 학생이로구나. 창문 밖으로 현수를 바라보는 여자는 앞가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잠옷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추운데 들어와. 신문값 달라고? 알았어. 신문값 밀렸지? 줄 테니 저쪽 대문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추우니까 잠깐 들어오라는데. 현수는 머뭇거리다가 밀린 신문값 이야기에 자신을 달랬다. 그리고 벌렁거리는 가슴을 짓눌러가며 어정어정 대문을 찾아 들어갔다. 엉성한 양기와집 대문은 안채로 드나드는 문과 뜰 아래로 주저앉듯 낮게 들인 방으로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어 안채에서는 그 방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 안은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아이가 장난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랬는지 선반에 화장품이 즐비했고 횃대에는 다소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옷들이 겹겹이 걸려 있었다. 여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여자의 귀 밑은 뽀얗고 부드러웠고 소년이 처음으로 맡게 된 향기가 어지럼증을 일으켰다. 추운데 이리 와요. 여자는 아랫목에 깔려있는 얇은 이불에다 현수의 발을 잡아 끌어 넣어주면서 웃었다. 무엇가 그렇게 부끄러워? 아직 솜털도 벗겨지지 않은 도련님이네. 자, 이리 와요.
이불 속에서 발이 녹으면서 현수의 아랫도리가 불에 댄 것처럼 불끈 뜨거워졌다. 부들부들 떨면서 신음을 깨물고 있는 현수 옆으로 다가온 여자가 현수의 아랫도리에 손을 댔다. 이런, 큰일 났네. 어쩌지? 현수는 여자가 이끄는 대로 여자의 몸 위에서 몸을 풀며 쓰러졌다. 걷잡을 수 없었다. 세상이 간 곳 없어졌다. 아, 수총각이다. 정말 수총각이네. 여자의 목소리를 몽롱하게 들으며 소녀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며칠 후 조간을 배달하던 현수는 무작정 반지하 대문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아직은 엷은 시간. 소녀는 방으로 들어가자 배달하던 신문을 팽개치고 주저앉았다. 술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잠들어 있는 여인의 얼굴은 화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였다. 여인의 이취는 소년에게 불을 질렀다. 소년의 숨소리가 거칠었던가 여인이 살풋 눈을 떴다. 여자는 소년이 눈에 띄자 행복한 꿈을 꾸듯 환한 웃음을 가득 담고 입을 열었다. 아, 신문쟁이 천사가 왔구나. 우리 아기의 천사. 이리 와. 이리 들어오라고. 아직 술래가 풍기는 여체가 소년을 끌어안았다. 황홀한 세상, 여인의 품은 한 세상이었다.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현수가 여체를 탐하던 동안 여인의 얼굴이 눈물에 흠뻑 젖었다. 아, 웬 눈물이? 왜 우는 걸까? 이런 황홀한 세상에 웬 눈물이? 두 사람이 얼크러져 있는데 아기가 깨어 엉금엉금 기어서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여인이 흐느끼면서 소리쳤다. 미지야, 저리 가. 미지야, 안 돼. 저리 가라고. 왜 울어요? 현수가 부끄러움 중에도 숨 가쁘게 붙자 여자가 눈물 젖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았다. 도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순수한 게 고마워서. 그날 소녀는 남은 신문 배달도 무였고 학교도 뒷전이었다. 그 방에서 종일 몽롱하게 지냈다. 아기 이름이 왜 미지인가 물었더니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며 아기 엄마는 다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하기는 정작 내 이름이 미지야. 아름다울 미자에다 깨닫고 느끼고 기억하고 알게 되는 지자로 지어졌지만 정작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거든. 소녀는 그날 저녁 여자가 술집으로 출근을 하기 전까지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미지 엄마가 달래고 떠밀었어도 소녀는 막무가내였다. 편애, 모범생, 학교, 집, 친구. 이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밤이 이슥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가방도 없이 학교에 어떻게 갔으며 어디서 무얼하다 이제야 돌아오는지 닭달이 심했지만 현수는 운동하다 늦어 그냥 학교에 갔었다며 천연스런 거짓말을 했다. 누가 뭐라 해도 소년이 간직하게 된 비밀한 자부심에게는 미움도 원수도 없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토정동으로 미친 듯 달려가 보면 얕은 불빛 속에 아이만 잠들어 있고 엄마는 보이지 않기에 사였다. 그렇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졸았다. 소년에게 그의 겨울은 온 세상이 황홀한 상처였다. 미지의 엄마가 겪은 전쟁, 고아원, 다방 내지에서 술집으로 풀리게 된 경위는 소년이 처음으로 눈뜨게 만든 아픔이었다. 소년보다 9살 연상의 미지 엄마. 소년은 새벽마다 찾아가는 미지 엄마를
나쁜 놈들이 억지로 먹인 술 때문에 잠들어 있는 잠자는 공주라고 생각했다. 내가 저 공주의 잠을 깨워야 해. 저 가엾은 공주의 잠을 깨워야만 해. 소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미지 엄마가 술집에 나가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뇌에 빠졌다. 미지와 미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홀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여체의 향기에 취하면 취할수록 자신이 어른이 된다고 믿었고 그 만남은 자신이 선택한 운명이라 믿었다. 소녀는 미지 엄마를 품고 어른스럽게 다짐했다. 내가 돈을 벌게요. 돈을 벌어서 술집에 나가지 않게 할게요. 마시고 싶지 않은 술 마시지 않고 살게 해줄게요. 현수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그 한겨울 소녀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며 부쩍 자랐다. 육체가 만났던 감각의 세계에서도 영혼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학기말 시험이 끝날 무렵의 어느 날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현수가 미진의 방에 들어가 이제는 어른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고 든든하게 미지 엄마를 품었을 때였다. 갑자기 천둥치듯 머리맡 창문이 드르륵 열렸다. 현수가 늘 신문을 던져놓고 미지를 들여다보며 사탕이며 과자를 던져주던 그 창문이 깨질 듯 사납게 드르륵 열렸다. 반사적으로 훔칠 올려다보니 형의 얼굴이 창문에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어머니의 얼굴도 함께였다. 어머머! 미지 엄마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졌다. 옷 입어 이놈아! 얼굴이 하얗고 매끄러워 귀족적인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형이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도 와 계셔. 이놈아, 빨리 나와. 나오지 못해? 벌벌 떨고 있는 형은 목이 쉬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렇게 불안한 행복이었던가. 현수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는데 어느 틈에 입구를 찾아낸 어머니가 현수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섰다. 현수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지자 뒤따라 달려든 형이 현수를 잡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저런 새님한테 어디 이런 힘이 있었어? 현수는 형의 무지스러운 힘이 이상했다. 이 환양년아, 그래, 어디 해먹을 게 없어서 어린아이를 후려? 이 미친년아, 콩밥 먹어볼래? 미성년 유괴해서 성놀이개를 삼았던 게 어떤 죄인지 가르쳐 줄까? 지금까지 본 일도 없었고 들은 일도 없었던 어머니의 사납고 상스러운 목소리가 밖으로까지 튀어나왔다.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는 표범보다 더 사나웠다. 가슴이 타붙던 현수가 형을 뿌리치려 해도 형의 손아귀는 강철 같았다. 형에게 질질 끌려 거리로 나가자 형은 대뜸 택시를 불러 현수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미친놈! 타기하듯 형이 내뱉는 말에 현수는 어이가 없었다. 모범생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 저는 공부 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택시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현수는 형을 재빨리 밀치고 주랭랑을 쳤다. 그리고 곧장 친구네 집을 찾아갔다. 현수의 집에 지진이 일어났다. 식구마다 현수를 찾아 나서서 친구네 집에 숨어있던 현수를 찾아냈고 곧장 끌어다가 감금했다. 현수는 심각한 전염병 보균자 같은 신세가 되었다. 누구도 현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 아예 괴상한 짐승 보듯 했다. 며칠 만에 현수가 집을 탈출해 토정동으로 달려갔을 때 미진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현수가 고등학교 진학 시험을 포기한 것은 식구들에 대한 무언의 항의였다. 간단히 시작한 신문 배달은 현수의 운명이었다. 운명은 늘 어느 길목에서 아주 심상하고 예사로운 얼굴로 다가오게 마련이었던 듯 그렇게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나 형, 누나와 그 밖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몹쓸 여자라고, 영혼이 없는 여자라고, 미친년이라고 주장했다. 현수가 영혼이 없는 이상한 괴물에게 물렸다가 풀려났다고 우겼다. 현수를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안으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현수는 알고 있었다. 현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그 관계가 왜 잘못된 관계라고 단정을 짓는 것인지 현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육체만 가진 여자, 영혼이 없는 여자, 그들이 모두 그 여자를 괴물로 여겨도 미지 엄마가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합체임을 믿기 위해서 현수는 그를 잊지 않기로 했다. 소년을 몸으로 받아들이던 여자가 흘린 맑고 맑은 눈물을 현수는 잊지 못했다. 왜 사람들은 누구의 육체를 헌신짝처럼 여기는지, 왜 누구의 육체는 천하고 더럽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 정염은 생명이었다. 왜 육체가 느끼는 황홀함을 불결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현수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가족은 끊임없는 노심초사로 현수를 단단하게 묶었다. 가족은 가족애라는 집의 성향을 내세워 현수를 비정상화로 몰아갔고 그 여자를 잊게 만드는 것은 현수의 인생을 시궁창에서 건져 올리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핏줄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들어가 영문학 전공으로 이름을 얻고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현수의 영혼에 각인된 한 사람, 그 사람은 지워지지 않았다. 소년의 정염은 영원한 현재였다. 가족관계, 사회법으로 규정된 관습도 그를 그 정염에서 떼어내지 못했다. 그는 전임 강사 자리에 올랐을 때 아파트를 구입한 뒤 독립했다.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기고도 결혼할 생각 없이 독신을 고수했다. 부모와 형제들의 근심과 성화도 지칠 대로 지쳤을 무렵 동생의 결혼식 가족 뒤풀이 잔치 자리에서 술기운이 어지간한 숙부가 조심성 없이 떠들던 소리를 현수는 그저 흘려들었다. 사춘기 때 현수의 내력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숙부였다. 저놈이 아무래도 그 몹쓸 계집 때문에 병이 든 게요. 그래, 멀쩡하게 성공해서 대학 교수까지 된 놈이 왜 부족해서 장가를 안 가겠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좀 잘생겼어. 인물이 빠져, 학벌이 빠져. 주위에 여자들도 꽤 있다더구먼. 그때 병이 든겨. 그 계집 쫓아보냈다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던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 병이 지금꺼정 저놈 이사이에 물려 있는겨. 숙부의 말에 누구인가의 사내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니, 어렸을 때 나이 든 여자한테 동정 빼앗긴 사내가 그걸 평생 못 잊는 그런 숙배기가 있다고? 설마 결혼 안 하려는 게 꼭 그 때문만은 아닐겨. 현수는 그들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기도 했지만 현수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공부하던 동안 교수직으로 올라가기까지 영일 없이 바쁜 탓도 있었겠지만 결혼 자체가 버거웠다. 그가 결혼에 실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아름답고 영특했으며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다져진 아내는 결혼 얼마 후 현수의 실체를 알아냈다. 당신, 나 아닌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네요. 당신을 열렬하게 좋아했던 나는 당신의 겉껍데기만 가진 거네요. 당신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아이를 원치 않는 이유도 알만해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누구인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 실책이에요. 내 탓입니다. 구원의 여인을 품고 있는 남자를 몰라봤어요. 아내는 3년 만에 떠나갔다. 결혼은 현수에게 죄의 원형이 되었다. 부모와 형제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통과 의례로 이끌려갔던 결혼이 결국은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죄로 남았다. 남모르게 미지를 찾아 헤매었어도 끝내 찾지 못했다는 핑계가 연글면서 남겨진 죄였다. 현실이라는 지평이 넓어지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볼 여유도 없어졌고 죄책감도 희미해져 그저 삶이 그럭저럭 이어져 가던 동안 덜어는 떠밀리고 덜어는 타성에 끌려 살면서 상식이라는 거대한 밀물에 떠서 흘러갔다. 그에게 아내라는 여체는 감미도 뜨거움도 없는 재래였다. 아내는 그것을 알았고 노여움이나 미련 없이 떠났다. 이후로 현수는 홀로 지냈다. 가족도 주변의 친구들도 그를 그저 괴짜라고 간단히 치부했다. 그의 세월은 늘 아득하게 흘러갔다. 살아가자니까 그냥 살 수도 있었다. 대학 강단에 서고 제자들과 어울리고 학회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여행도 다니고 연애 비슷한 감정에도 젖어보고 돈도 챙기고 명절 때면 옛날을 씻은 듯 잊었다고 하는 부모와 형제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조카들에 대해 삼촌의 위세를 부려보기도 하며 살았다. 극한의 절박성이 없는 대신 희망의 싹도 보이지 않는 삶. 그런대로 생존의 모양은 갖추어지고 세속이란 그런 곳이었다. 체념에는 막연한 기대가 숨겨져 있는 듯 했지만 욕구 없이도 삶은 그저 등 떠밀려 밀려갔다. 어쩌면 미지 그네에 대한 어머니의 호통이 절대로 옳은 것이었을 수도 있었다. 신문 배달만 하지 않았어도 토정동 반지하의 방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기를 발견하지만 않았어도 정현수 자신의 삶은 지금하고 판이한 모양새를 갖추었을는지도 모른다. 삶에 대한 열망도 없었지만 죄책감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뜨거움도 차가움도 없는 삶을 미지근하게 살면서 그가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은 젊었을 때 읽었던 괴테의 파우스트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있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거만하며 약간은 신비로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달고 다니며 욕망을 쫓아 그레첸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파우스트가 종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파우스트를 막연하게 건너다 보았다. 악마와 결탁, 저주받은 영혼에서 종래에는 신으로부터 용납당하는 영혼의 주인공 파우스트를 막연하게 동경하며 살았다. 파우스트에게도 뉘우침을 통한 무한한 자기 체념이 있었던 것일까? 죽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 실현을 추구한 생명력을 신은 용서한 것일까? 그는 아름답고 신비한 독초의 향기로 자신의 영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첫 경험을 잊은 일이 없었다. 감각이 꼬리를 감추었어도 체험이라는 사실은 그의 삶에서 계속 눈뜨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능멸을 당한 여인에 대한 쓰라린 상처가 더욱 그를 못 잊게 만들었다. 영혼의 시선에서 떠나보낸 일이 없는 그이에 대한 영상은
그이도 내 영혼의 시선에서 벗어난 일이 없을 것이고 나도 그 영혼의 시선에서 비켜간 일이 없다는 확신을 평생 간직하게 만들었다. 찻집 스타벅스는 점심을 먹고 들린 젊은이들로 시끌시끌했다. 대도회 군중의 일상이 의미 없이 무너지는 자리가 밥 먹고 마셔대는 커피 가게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정 교수의 정면에서 텔레비전의 영상이 바쁘게 바뀐다. 광고가 판을 친다. 멀티플 암 보험. 남자 3명 중 1사람, 여자 4명 중 1사람이 암이다. 수많은 암의 대비, 멀티플 암 보험,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광고는 암에 걸리기를 응원한다. 자꾸자꾸 생겨라. 인간의 몸뚱이를 점령하라. 암이여. 그 자리에서 아직은 싱싱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모두의 몸 어딘가로 습격하라. 암이 꼬리를 치게 만드는 광고. 그렇고 말고. 번화가의 찻집에는 늘 의미 없는 소요가 구정물처럼 고여있다. 그는 암을 외쳐대는 광고가 역겨워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는 호련히 시간을 건너 토정동 집 창문 앞에 서 있다. 벌벌 기어다니는 어린아기가 창문 쪽을 올려다보며 벙싯벙싯 웃는다. 영원한 현재였다. 그의 삶은 그 아기의 웃음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 그 이후의 삶은 부질없는 부스러기를 헤쳐온 시간이었다. 미지,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지. 엄마는 어디 갔니? 문득 미지 엄마를 닥달하는 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린다. 한양년아, 그래 어디 해먹을 게 없어서 어린아이를 유인해서 성놀이개를 삼아. 이 미친년아, 콩밥 먹어볼래? 미성년 유괴해서 성놀이개 삼는 게 어떤 죄인지 가르쳐줄까? 표범보다 더 사납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슴을 찌른다. 세상에 그 누구도 미지 엄마의 눈물을 아는 사람은 없다.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지는 영원히 그 얕은 방 창문 아래서 그렇게 웃고 있어야 한다. 미지 엄마의 몸을 거쳐간 남자들은 영원으로부터 미지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살해한 자들이다. 그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튕겨지듯 벌떡 일어났다. 그랬다. 정연수는 그때 이미 미지가 빨간 구세군 케이프를 두르고 웃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이미 하얀 앞머리를 곱슬하게 내리고 빨간 라사지 모자를 쓰고 서서 웃는 그 일을 알고 있었다. 영원한 현재였다. 그 앞과 그 뒤에 어떤 삶의 징검다리가 있었다 해도 그이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현재였다. 그는 구정물로 흐르는 개울을 건너가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강남 내거리로 달려갔다. 잡답에 밀려 지하도로 내려가며 구세군 종소리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구세군 냄비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들은 바뀌었다. 오전보다 더 꾸역꾸역 쏟아져 내려온 인파는 지구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처럼 밀려가고 밀려들었다. 군중은 여전히 출렁거리는데 곱슬한 흰머리를 들인 라사지의 빨간 모자 아래 티 없는 웃음을 머금고 있던 그이는 보이지 않았다. 환시였던가 아니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공연히 제풀에 놀라 엉뚱한 사람을 그이로 보았던가. 그럴 리가. 환시가 아니었다. 그는 토정동에서 이미 오늘 보게 될 그네를 알아보았다. 이 자리는 시간을 건너온 영원한 현재, 그리고 그 현장이다.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종을 흔들고 있는 구세군에게 다가가 구세군 그 할머니의 신상에 대해 물을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정동 반지하 가난한 방의 현재에서 어디로 갈 것인데 그 일을 확인한 뒤에 정현수는 그의 앞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인데 확인은 무슨 그때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시간은 그대로가 영원한 현재였을 뿐 그는 인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문득 소스라쳤다. 70여 년 동안 풀 수 없었던 숙제에 불이 반짝 켜졌다. 어머니가 내지르던 무서운 욕설과 하얗게 질렸던 미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에 시달리던 현수의 눈앞이 갑자기 밝아졌다. 술 취해 잠자던 공주를 깨워 일으킨 사람은 결국 현수 자기였다. 신문 배달 학생의 사춘기에 불을 붙여준 미지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능욕이 아니었다. 사리로 나를 세웠던 어머니의 욕설은 미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미지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 있게 만든 채찍이었고 그 채찍에 묶여 있었던 것은 사춘기의 현수였다. 토정동 가난한 반지하 방에서 현수는 미지를 깨워 배웅한 것이다. 오후가 되면서 더 복잡해진 강남역은 연말을 통째 삼키고 말듯이 그악스럽게 달려든 사람들로 이상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는 다시 밀리고 밀려 지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오래간만에 전철을 탔다. 오후 3시가 넘은 전철은 헐렁하다. 늙은이들이 노약자석에 구겨박혀 졸고 있다. 더러 시큼한 모주 냄새를 역하게 풍기며 사타구니에 두 손 쳐박고 입을 쑥 내밀고 할 일 없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전철이 지상으로 올라서자 건너편 언덕에 빗긴 해가 눈부셨다. 무덤들이 가지런한 한적한 등성이가 흘러갔다. 양지 바른 언덕의 묘지, 죽음의 평화가 오후의 햇살 속에서 눈부셨다. 저 늙은이들이 꿈속에서라도 저 묘지를 볼 수 있기를.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들은 왜 한사코 죽음의 평화를 외면하려 하는가. 죽음을 안고 태어났으면서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사코 두려워하다니. 그는 자신의 숨이 멎는 순간을 오래도록 상상했다. 전철을 내려 시외버스를 탔다. 버스가 중간 기착지인 A읍에 도착했을 때 늘 그렇듯이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잖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전국이 개발 붐을 타고 땅값이 난리를 쳐도 그곳은 눈치 없이 촌스러움을 벗지 못하는 읍내였다. 그는 사람들이 들끓지 않을 그렇게 후미진 곳, 버려진 시골집을 싼값에 마련해서 둥지를 들었다. 돈 냄새도 멀고 사람 냄새도 멀고 먼 곳을 찾아간 것이다. 낡고 낡아서 부서지는 소리를 내지르며 달리는 시골 버스는 그나마 시간마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놓치면 적잖은 값의 택시를 타거나 한두 시간을 종일 기다리게 만드는 불편한 교통편이었다. 얼큰한 막걸리 쉰내를 풍기는 노인의 대찐내로 쩔어서 근처에만 가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노인의 꼬부랑 할머니의 장보따리가 힘에 겨워 보이는 중년 여인의 멀리서 일감을 찾아온 피부색 다른 노동자들이 서성거리는 내거리,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한의원, 약국, 부동산, 순댓국집, 고깃간, 구멍가게, 손수레 양말장수, 떡볶이 수레, 호떡가게, 김밥집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내거리는 늘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중에는 나이든 수녀와 귀밑머리 솜털이 아직 보스스한 소녀들이
아기를 둘러안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17에서 그저 21팍의 미혼모 소녀들이었다. 포대기에 감싸 안고 있어 아이들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대기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포대기 밖으로 보였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집에 들어 출산한 미혼모 어린 산모들이었다. 생명의 집으로 계속해서 모여드는 10대 미혼모 소녀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출산을 돕고 양부모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현수가 집을 떠나 버스를 탈 때마다 보아오던 어린 산모들이었다. 눈에 뜨일 때마다 저 인생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려나. 멋모르고 태어난 생명은 또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을 연출할 것인가.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슬픔에 몰래 머리를 흔들고는 하던 장면이었다. 문란의 정도를 넘어 코를 푸는 것보다 더 쉽게 욕구를 풀어던지는 세대에서 피임을 하고도 실수로 생긴 생명을 득달같이 산부인과로 찾아가 찢어 긁어내는 일을 성형수술보다 쉽게 알고 처리하는 세태에서 저들은 어쩌다가 저런 짐을 진 것일까? 순진했던 것일까? 바보였을까? 무책임한 무른 성격 탓이었을까? 디룩디룩 아이를 안고 꽤 큼직한 기저귀 보따리와 각자가 가진 짐이 적지 않았다. 아이에게 양부모가 생겨 신생아의 짐을 정리할 작정이었는지 그들은 각자 착착 접힌 큼직한 골판지 박스를 힘겹게 들고 있었다. 슬픔만이 아니라 부끄러움까지도 휴지처럼 구겨던진 거리에서 저들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10달 동안 뱃속에 구겨놓고 아이를 낳았다. 겨울에 가란 먼지를 흩뿌리며 버스가 도착하자 지루해하던 승객들이 버스 앞으로 우르르 몰렸다. 골판지 박스가 몇 겹 접힌 것을 들고 있는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안은 남산만한 앞가슴으로 짐을 들고 절절맸다. 정 교수는 아기 엄마들의 짐을 모두 몰아서 받아들었다. 먼저 타요. 짐을 들어줄 테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들은 힘들여 버스에 오르며 고마워했다. 버스에 오르자 빈자리를 찾아 앉은 어린 엄마는 포대기에 쌓여있던 아기가 힘들어했을 것을 염려하며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포대기를 젖혔다. 얼굴이 빨간 예쁜 딸아이의 아주 작은 얼굴이 드러났다. 순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정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미지도 이렇게 태어났다. 하지만 지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의미 없이 쓰러지는 것은 없다. 생명에게서는 지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현재만이 뿌리를 내린다. 속이고 속는 것도 없다. 순간순간이 영원한 현재다. 그 영원한 현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아가야. 가슴이 뭉클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생명이 누리는 현재는 영원하다. 아가야, 태어났으니 어디서 무엇을 만나던 열심히 살아라. 그것만이 구원이다. 뜨겁게 살아라. 너의 영원한 현재가 여기에 있구나. 부디 복되어라.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현재로구나. 미지의 한 생명 앞에서 그의 영혼이 혼신을 기울여 기원했다. 미혼모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는 그는 나이를 잊었다. 토정동을 찾아갈 때처럼 모든 것이 황홀하고 뜨거웠다.
정연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영원한 현재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